안녕하세요. 박성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분자교정의학의 시작은 1950년대에 캐나다에서 신경정신과 의사들이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합성의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영양학적 영양물질을 사용함으로써 정신질환을 완치시키면서 시작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정신질환, 특히 정신분열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증상은 밤에는 잘 나타나지 않죠. 그리고 이 증상이 있다가도 세월이 흐를수록 병세가 대부분 약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는 치료하지 않아도 또 저절로 회복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신분열증, 조현병이라고 하는 이 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인구 100명 중에 1명꼴이라고 합니다. 이 인구 100명 중에 1명꼴이라는 얘기는 저절로 치료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조현병으로 고생을 하는 사람들의 비율입니다. 원인은 생활 환경에서부터 그 스트레스에서부터 온다. 또는 환자가 다른 질환 때문에 장복하던 그런 복용 중인 약의 부작용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다. 또는 유전적인 요인도 원인이 될 수 있다. 또 근래에는 특히 임신 중에 인플루엔자 감염이나 이런 염증성 질환을 앓았을 때 그 영향으로 조현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여러 가지 학설은 많습니다만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은 현대의학적으로는 모른다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의 반응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어떤 사람은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거나 또는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계속 얘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환청 증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는데 자기 혼자만 어떤 특이한 현상이 보입니다. 그런 환시 현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모든 사람이 정상적인 상태로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특이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착각의 상태에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행동이 좀 과격화되거나 또는 아주 침체된 상태에서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거의 모든 환자들이 집중력은 다 떨어집니다. 책을 읽는다거나 어떤 사고를 계속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거나 했을 때 그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른 사람들과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잘 안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현대의학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이 잘못됐다. 그래서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을 조절하는 그런 합성의약품을 사용함으로써 고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만은 결과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만족할 만한 결과들이 별로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러면 분자교정학적 대응은 어떤 것이냐? 에이브럼 호퍼와 험프리 오스몬드 두 캐나다의 신경정신과 의사들은 1950년대에 자신들이 정신질환자들을 만나서 치료함으로써 하는데 합성의약품, 그러니까 신경안정제들이죠. 이런 의약품들을 아무리 써도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멍해지거나 기억력은 더 멍청해지고, 그리고 어느 경우에는 그냥 바보처럼 식물인간처럼 살다가 그럭저럭 하늘나라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치료 방법이 아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정신분열을 일으키는 이 원인이 뭐냐? 뇌신경계에서 어떤 상태가 있길래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해서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신경 전달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에서 무언가 뇌에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러면은 그것을 바로 잡아주면 된다라는 차원에서 영양물질을 선택해서 사용하면서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에이브럼 호퍼는
이 뇌에서 이 정신 분열이 되는 증상은 뇌 신경이 전달될 때 그 뇌 안에서 필요한 영양 물질들이 모자라거나 비정상화돼서 결국은 정상적인 면역력을 갖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브레인 알러지다. 그러니까 뇌 알러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알러지라고 그러면은 대부분 그 증상을 아시죠. 피부 알러지를 많이 느껴보셨기 때문에 뭐 가렵거나 따갑거나 하는 그런 것은 내 체질에 맞지 않는 성분이 내 몸에 어떤 접촉이 되었거나 또는 내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입니다. 결국 에이브러함 호퍼는 이것은 이 사람들은 뇌신경계에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오는 브레인 알러지다 라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상태는 노라드레날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아드레날린으로 바뀌고 아드레날린이 아드레노크롬으로 바뀔 때 많은 양의 아드레노크롬이 생성되면은 바로 이러한 정신분열의 상태가 나타난다. 그럼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 하면서 영양물질을, 여기에 필요한 영양물질을 대입했던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그 치료의 결과는 급성이나 아급성 환자는 2년간 치료에서 90%의 효과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또 만성 외래의 경우는 2, 3년간 치료에서 75%, 또 아주 지극히 아주 고치기 힘든 만성 그런 입원 환자들, 그런 사람들은 2 내지 5년간에 걸쳐서 50%의 치료율을 올렸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도 잠깐 설명해 드렸듯이 우리가 에이브러함 호퍼가 얘기하는 이런 치유, 완치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사람이 정상적으로 성인이라면요,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해서 자기가 돈을 벌어서 소득세를 내고 자기가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성인이죠. 이런 상태. 그러니까 내가 정상으로 돈을 벌어서 국가에 소득세를 낼 수 있을 때를 완치, 치유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치유율이라는 것은 90%, 75%, 50%의 치료율은 그런 완치, 그러니까 약을 안 쓰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에이브러함 호퍼가 그 표현하면서 가장 특징적인 얘기는 최소한 환자들이 악화되는 예는 없다. 그리고 혹시 타믹성 때문에 약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중독 환자라 할지라도 약물의 사용량이 감소된다. 그리고 더욱이 특징적인 것은 회복 후에는 약물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먹던 모든 정신신경 안정제들 그런 거 다 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지금 데이비드 호로빈이라는 학자를 잠깐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분도 영국의 옥스퍼드 출신의 대학 교수로 그 신경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런데 신경정신과 의사 중에서 이분만큼 불포화지방산,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오메가3라고 그러죠. 그 EPA, DHA에 대해서 이분만큼 연구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의 특징은 정신분열증 환자를 치료하면서 1980년도부터 90년까지 10년 동안은 정신분열증 환자들한테 테스트를 했습니다. 뭘 가지고? 자기가 연구를 많이 했던 바로 EPA, DHA를 가지고 테스트를 한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뇌를 열어보면은, 물론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물의 뇌를 열어보면은 우리 뇌에는 EPA하고 DHA가 다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뇌 속에는 열어보면은 DHA밖에 없습니다. EPA가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호르번 교수가 연구를 할 때 정신분열 환자들을 분류해서 실험을 할 때 세 부류로 나눠서 실험을 합니다. 한쪽 그룹은 EPA만 투여를 해봅니다. 또 한쪽 그룹은 DHA만 투여를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한쪽 그룹은
플라시보입니다. 그러면서도 시작할 때는 혹시 뇌에서 DHA가 많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DHA가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면서도 그러면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오히려 EPA 팀에서만 그 유효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호러빈의 연구 결과는 우리가 신경 전달이 될 때는 뇌 안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 속에서 인지질, 포스포리피드가 이 분해가 된답니다. 이 그림에서도 보면은 위에 중간에 세 개의 C가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C, 그러니까 두 번째에 있는 지방산이 떨어져 나가면서 서로 갈라져서 각각이 서로 신경 전달 작용을 한 다음엔 다시 뭉친답니다. 이럴 때 신경 전달이 되기 위해서 갈라질 때는 그것을 인지질을 쪼갤 수 있는 PLA2라는 효소가 필요하고, 신경 전달이 되고 나서는 다시 인지질을 정상으로 만들 수 있는 FACL이라는 효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지질은 어떻게 분포되어 있나? 우리 뇌 안에 인지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포 안에, 우리 뇌 안에 모든 세포의 세포 핵을 이룰 때 거기에 다 세포 핵막에 인지질이 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포 속에 리소솜이든 골지체든 또 미토콘드리아든 모든 그 구성 성분 중에 막에도 전부 다 인지질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물론 신경 전달 물질들도 인지질이 쌓고 있으면서 신경이 전달될 때는 그 인지질이 갈라졌다가 아까 말씀드린 PLA2라는 효소에 의해서 갈라졌다가 다시 FACL이라는 효소에 의해서 정상 이치로 원위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 뇌를 분석해 보면요, 건조된 뇌의 60%는 바로 인지질이랍니다. 요즘 우리 그 건강식품 시장에서 뭐 인지질 해가지고 굉장히 요란하게 선전하고 파는데 글쎄요, 인지질 함량이 좀 제대로 많은 게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그럼 인지질에는 그 인지질의 특성은 뭐냐? 인지질의 소수성, 그러니까 물과 친한 파트와 기름과 친한 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과 친한 파트는 세포 내에서 세포 안쪽으로, 세포 속 쪽으로 그 방향을 하고 있고요. 그 물과 친한 그 파트는 세포 벽, 그러니까 세포 바깥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질이 그렇게 위치를 하면서 신경 전달 작용할 때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PLA2라는 효소에 의해서 SN2,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는 그 중성 지방을 떨어뜨려 나가면서 분해되면서 서로 신경 전달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 신경 전달을 작용한 다음에 작용이 끝나면은 다시 FAC라는 효소에 의해서 다시 인지질로 원위치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능이 제대로 안 될 때 정신분열 상태가 나타난다라고 호로빈 박사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호로빈 박사의 이론은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PLA2라는 효소가 많고 FACL이라는 효소가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지질을 분해시키는 효소는 많은데 다시 정상으로 원위치시키는 FACL이라는 효소가 적어서 그럴 때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또는 아라키도닉 액시드라는 그 지방산입니다. 그런 지방산이나 오메가3의 주성분인 DHA, EPA 같은 이런 좋은 양질의 불포화 지방산이 적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건 어느 경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튀김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 그 튀김 음식으로 만들 때 그 튀긴 기름이 이미 그 안에는 트랜스형 지방이 있는 독이 하나 있는 기름이죠. 그걸 또 장시간 가열하면은
과산화지제를 만들어서 두 가지 독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닭을 넣거나 감자를 넣거나 해서 음식을 튀겨서 먹습니다. 이렇게 불량식품, 그러니까 정크푸드를 먹을 때, 그러면서 양질의 불포화 지방산이 적을 때, 이럴 때 발병을 한다. 호로인 박사는 이렇게 그 지방산 쪽으로 이론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음이 급하실 것 같으니까 우선 처방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EPA는 호로빈 박사가 설명을 해주셨듯이 우리 뇌의 구성 성분은 DHA가 많습니다. 하지만은 인지질을 만들거나 신경 전달을 할 때 필요한 성분은 DHA가 아니라 EPA입니다. 그래서 EPA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나이아신은 비타민 B3입니다. 비타민 B3는 나이아신도 있고 나이아신 아마이드도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미량으로 사용할 때는 똑같은 성분, 똑같은 기능으로 사용하지만 우리가 분자 교정 의학적으로 사용할 때는 거의가 완전히 다른 성분으로 취급을 할 정도로 그 성격이 다릅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다음 B 컴플렉스는 비타민 B1, B2, B3, B5, B6, B9, B12 등 모든 비타민 B그룹이 전부 다 함께 어울려진 복합제제죠. 예, 그런 B 컴플렉스가 필요하고요. 비타민 D는 지난번에도 쭉 설명을 드렸듯이 비타민 D가 이 골격근을 만드는 데서부터 우리 면역계에 다양하게 작용하는데 특별히 조울증이나 또 조현병에도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D도 꼭 필요하고요. 비타민 E는 지용성 비타민이죠. 예, 지난번에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비타민 종류를 쭉 드시더라도 종합 비타민, 멀티비타민대로 또 같이 추가해서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오른쪽으로 가면은 코엔자임 Q10인데 코엔자임 Q10 지용성 영양물질로 우리 몸에서 만드는 성분이라고 지난번에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잘 그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시면은 위에서부터 다시 한번 지난번에 그 필름 내용을 쭉 한번 검토를 해서 복습하시는 게 좋으시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셀레늄은 여러 가지 효소로 우리 몸에서 면역계나 대사 과정에 또 항산화 과정에 많이 참여하는 필수 미네랄입니다. 또 징크는 아연이라고 그러는데 이 우리 몸에서 면역력에 가장 많이 또 많은 양이 그 필요한 그러한 성분이 바로 아연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젖에서 첫 번째 나오는 초유 그 안에도 아연의 함량은 많다고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음 마그네슘은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기에는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그런 미네랄이다 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거 우리 몸의 대사 중에 수많은 효소에 마그네슘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또 MSM은 사실 유황을 먹는 방법인데요. 메틸 설포닐 메탄이라고 해서 이 유황이 우리 몸에서 해주는 역할은 해독 기능에서부터 여러 가지 작용에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영양 물질들이 전반적으로 다 필요한데 물론 여기 있는 영양 물질들을 모든 정신분열증 환자들이나 조울증 환자들이 꼭 다 먹어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환자에 따라서는 이 중 안에서 다른 영양 상태가 괜찮을 때는 이 중 안에 한 반 정도만 필요한 사람도 있고 그것은 환자의 상태마다 다릅니다.
저도 그동안 수많은 정신분열증 환자나 조울증 환자를 만나서 처방을 해드렸습니다마는 여기 있는 것이 전체가 아니라 몇 가지만 먹으면서도 한두 달 내에 완전히 완쾌된 사람도 많이 봤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아주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이 전체적인 것을 다 복용하면서도 시간이 1년 이상 끄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여기 있는 이 영양물질들을 내 몸에 잘 알면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현병에 대해서 대강 쭉 설명을 드렸고 또 처방 내용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방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성분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 또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위에 지금 100명 중에 한 사람이라는 비율은 적은 확률이 아닙니다.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별로 없는 것처럼 느끼실지 모르지만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정신분열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널리 알리셔서 그분들이 빨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